칼 융은 초민감자, 즉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이들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그들은 싸우지도 않으며 시끄러운 선언으로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는다. 아니다. 공감하는 이들이 고통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그저 조용히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융이 관찰했듯 바로 그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의 진정한 악몽이 시작된다. 한때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상처를 거울처럼 비춰주던 영혼이 침묵 속에서 떠나가는 이 현상은 단순한 심리학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형적인 현상이며 연금술적인 과정이다. 융은 이를 일컬어 페르소나라는 감옥으로부터 진정한 자기가 분출해 나오는 영혼의 변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즉 공감하는 이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질 때 그들을 덮치는 것은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이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닌 그림자 연극이라는 드라마에 지금까지 참여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신성하고도 고통스러운 인식이다. 융의 시각에서 볼 때 공감하는 이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기 위해, 느끼기 위해 태어났으며 무엇보다도 타인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그 신성한 기원을 가진 재능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자의 손에 쥐어질 때 끔찍한 저주가 되고 만다. 거울로 만들어진 연약한 신과도 같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본 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들의 모든 현실은 환상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투사와 통제, 그리고 왜곡을 통해 생존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들며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려 한다. 그렇기에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거짓의 바다에서 서서히 익사해 가던 공감인이 마침내 눈을 뜰 때 그들의 내면에서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무언가가 깨어난다. 융은 자신의 수많은 꿈 분석과 임상사례 그리고 세계의 신화 속에서 이러한 패턴을 끊임없이 목격했다. 종종 자신의 빛을 알지 못하는 공감인은 상처 입은 폭군, 즉 나르시시스트의 원형과 깊게 얽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계약이며 대극의 춤이다. 치유자의 본성을 가진 공감인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적 혼돈을 달래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치유의 약으로 착각한다.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오직 복종만을 원하는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려 애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여정은 위험해진다. 공감인은 연민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버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이기심과 혼동한다. 그들은 조종당하는 것을 상대방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들은 잔인한 행동을 변장한 고통이라고 정당화하며 서서히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잊어버리며 모든 치유가 솟아나는 근원인 자기의 본질마저 잊어버리고 만다. 이 망각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 죽음이며 영혼이 서서히 침식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우울증, 불안, 탈진과 같은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 꿈의 세계, 그리고 개인의 지각 능력 자체에도 나타난다. 공감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마치 유령이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방을 걸어 다니면서도 더 이상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 페르소나의 가면은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진다. 하지만 융이 늘 강조했듯 영혼에는 한계가 있다. 억압의 무게를 영혼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다. 영혼은 그저 솟아오른다. 종종 꿈을 통해, 때로는 질병을 통해, 혹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는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의 분출을 통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그 끊어짐의 순간이다. 하지만 그것은 바깥을 향한 폭발이 아니라 내면을 향한 붕괴다. 공감인은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면으로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의 투사를 거두어들인다. 타인에게 내어주었던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의 그림자 속으로 하강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는 이 다가오는 결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공감인을 진정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 것은 오직 거울이었고 도구였으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한 공급원에 불과했다. 그들은 공감인이 오직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스스로가 만든 환상에 취해 있었다. 그렇기에 공감인이 마침내 에너지적, 감정적, 영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 마치 차원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진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 바로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된다. 나르시시스트가 공감인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며 진정한 연결도 아니다. 그것은 반사작용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묻어버렸던 것들을 공감인에게서 본다. 느낄 수 있는 능력, 슬퍼할 수 있는 능력, 고통받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공감인은 그들이 오랫동안 부정해온 신성한 상처가 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상처와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착취한다. 그들은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공감인을 묶어두고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희생을 사랑과 동일시하는 오랜 정신적 수사에 길들여진 공감인은 이러한 속박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견디고 용서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자신의 고통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상처가 숭배받아야 한다는 나르시시스트의 환상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융의 지혜를 빌려 다시 말하자면 영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공감인은 증오 속에서가 아니라 깨어남 속에서 그 끈을 끊어낸다. 이것은 융이 설명했던 개성화 과정과 정확히 동일한 움직임이다. 거짓된 자아가 용해되고 진정한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신의 파열이다. 이 과정은 결코 깔끔하거나 시적이지 않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끔찍하며 동시에 신성하다. 공감인은 자신의 연민이 항상 진정한 연민은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것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며 자신이 쓸모가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무의식을 향한 나선형의 하강 여정이 시작된다. 공감인은 자신이 거부했던 그림자를 되찾기 시작한다. 그들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주권을 향한 깊은 갈망을 되찾는다. 그들은 타인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한때 아니오라고 속삭였지만 친절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억눌려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역전이 일어난다. 한때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에 의존했던 공감인은 이제 그것에 면역을 갖게 된다. 그들은 패턴을 보고 역학관계의 이름을 부른다. 그들은 마법의 주문을 깨뜨린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급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균열이 생겼고 환상은 죽어가고 있다. 이 순간은 그저 심리학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신화적이다. 그것은 지하세계를 탈출하는 페르세포네의 여정이며 자신의 힘을 기억해내는 여신의 이야기다. 그것은 유배지에서 돌아오는 진정한 자기의 신성한 귀환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종종 불, 홍수 혹은 부활에 관한 강렬한 꿈을 동반한다. 영혼이 억지로 살아야만 했던 거짓된 이야기들을 스스로 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감인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돌아서는 순간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부활이며 거룩한 반항이고 나르시시스트 왕국의 근간을 흔드는 침묵의 혁명이다. 나르시시스트가 비명을 지르고 애원하고 투사하고 조종하고 위협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감인은 이미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자기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융의 탐구는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변형의 더 깊은 상징주의로 나아간다. 관련된 원형들, 뒤따라야 할 그림자 통합의 과정, 그리고 깨어남의 문턱을 넘은 공감인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공감인은 경로나 복수심이 아니라 깊은 계시 속에서 걸어나간다. 그들의 발걸음은 고요할지 모르나 그들이 뒤에 남기고 간 정신적 파열은 나르시시스트의 영혼을 관통하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거짓된 희생의 신전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영혼에게 있어 그곳을 빠져나오는 행위 자체는 곧 진정한 존재의 선언이 된다. 이제 이 역학관계의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융의 심층 심리학적 렌즈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원형적인 저류, 신화적인 공명, 그리고 공감인이 무언의 계약을 깨뜨릴 때 무의식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미묘한 변형 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두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고대의 패턴들, 잊혀진 신과 여신들, 그리고 신성한 저주처럼 세대를 거쳐 대물림된 상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감이는 내면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안고 살아간다. 치유하는 힘을 일깨우기 위해 스스로 고통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함정이 숨어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자신이 상처 입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 파편화를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 든다. 그리고 환상을 엮어내는데 너무나 능숙한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이 살아보지 못한 삶을 그려넣을 완벽한 캔버스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분명 투사다. 하지만 가장 매혹적인 형태의 투사다. 공감인은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을 투사한다.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 사랑, 그리고 온전해지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나르시시스트의 깨진 그릇에 쏟아 부으며 그들을 치유함으로써 자신 또한 세상에 드러나고 치유받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치유의 거울이 아니다. 그들은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가 만들어낸 거대한 블랙홀이다. 공감인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은 나르시시스트가 치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찬양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친밀함이 아닌 복종을, 연결이 아닌 통제를 원한다. 이러한 역학은 공감인의 정신 내면에 깊은 분열을 초래한다. 이때 융이 수없이 강연에서 언급했던 무의식이 배신, 익사, 혹은 출구 없는 끝없는 복도에 관한 꿈을 통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 그것들은 상징이다. 영혼이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 환상 속의 물은 처리되지 못해 압도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복도는 사랑을 모방하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에 뿌리를 둔 패턴에 갇힌 영혼의 반복을 상징한다. 결국 공감인은 융이 말한 그림자의 반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반항이 아니다. 그것은 유배되었던 자아의 일부가 돌아오는 것이다. 분노, 지독한 분노, 그리고 진실. 어린 시절 공감인이 너무 지나치다고 배웠던 그 모든 감정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덤 속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진실들이 말이다. 이 힘들은 결코 예의 바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산처럼 분출한다. 항상 착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존재로서의 자신과 동일시해온 공감이는 자신 내면에 존재하는 불의 능력에 쏘스라치게 놀란다. 그러나 융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 불은 신성한 것이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경계와 존재할 권리, 그리고 그동안 축소되어 살아온 것에 대한 신성한 분노를 되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공감이는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은 타인의 상처에 의해 소모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 상처를 목격하기 위해 온 것이지 그 상처 속에서 죽어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거룩한 불꽃에 직면한 나르시시스트는 움찔하며 물러선다. 그들은 종종 공감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차갑고 잔인하며 멀어졌다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공감인이 다른 누군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비로소 온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개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친절함이라는 가면의 페르소나와 숨겨진 진실인 그림자 사이의 분열이 용해되고 있는 것이다. 공감인은 더 이상 치유자라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짜가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은 결코 선형적이지 않으며 우아하게 펼쳐지지도 않는다. 종종 공감인은 떠난 후에도 죄책감, 수치심, 심지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그리움마저 느끼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고통만을 반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감이 내면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 즉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보이지 않고 가치가 없으며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자아의 일부를 비춰주었다. 이제 이 내면의 아이는 평가받는 대신 꼭 안아줘야만 한다. 공감이는 이제 그 깊은 연민의 방향을 자신 내부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수년간 자신을 방치한 후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는 일 말이다. 환상에 동참했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관계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었을 그 환상 속의 존재에 대해서도 애도하는 것. 정신적인 유대는 단순한 논리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에 의해서만 끊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공감인이 떠난 후 극심한 피로, 떨림, 심지어 육체적인 병을 앓는 이유이다. 신체는 영혼이 너무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마침내 놓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꿈속의 상징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공감인은 다리, 문지방 혹은 성문을 볼 수도 있다. 그들은 사자, 뱀, 신성한 강물에 대한 꿈을 꿀지도 모른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이것들은 결코 우연한 이미지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통과 의례다. 영혼은 이제 공감인을 죄수가 아닌 주권자로서 원형의 세계로 다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자는 종종 용기, 즉 진정한 자기의 출현을 나타내며 뱀은 변형과 낡은 허물의 벗어던짐을 상징한다. 강물의 흐름은 오랜 정체 이후에 되찾은 내면 생명력의 회복을 의미한다. 융은 이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결코 과학을 버린 신비주의자로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정신과 상징, 신경과 누미노제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다고 보았다. 세상이 치유라고 부르는 것을 융은 재통합이라고 불렀다. 세상이 깨어남이라고 부르는 것을 융은 개성화, 즉 분절된 상태에서 완전한 전체성으로 나아가는 신성한 여정이라고 불렀다. 한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있던 공감이는 이제 더 깊은 무언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에고가 아닌, 페르소나가 아닌 소음 아래에서 항상 조용히 속삭여왔던 고요하고 영원한 중심, 바로 진정한 자기의 말이다. 이 진정한 자기는 사랑받기를 애걸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곧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공감이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관계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들은 무언가를 함께 나누기 위해 관계에 들어간다. 한편 나르시시스트는 여전히 자신의 과대망상이라는 미로에 갇힌 채 다시 돌아오려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죄책감, 칭찬 혹은 후회로 얼룩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공급원을 잃은 금단 증상일 뿐이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인이라는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통제력, 자신을 비춰주던 거울, 그리고 힘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공감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 낡은 순환의 고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용서는 가능하고 연민은 숭고한 것이지만 재결합이 항상 신성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거룩한 사랑의 행위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경계는 결코 잔인함이 아니다. 그것은 에고가 아닌 영혼에 대한 보호다. 공감인의 빛은 이제 내면을 향해야 한다. 한때 회피했던 칠흑 같은 동굴을 비추어야 한다.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들, 사랑과 고통에 대해 물려받은 거짓된 믿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주지 못했던 치유자의 그림자까지도 말이다. 융연금술의 언어로 이는 거짓 자아의 용의 단계이며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신비주의자로서 원형의 재탄생으로 이어진다. 이제 공감이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변명 없이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 법을 배운다. 구원을 구하지 않고 고독 속에 평온히 머무는 법을 배운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위험해진다. 남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남을 해치는 게임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언제고 깨어난다면 그들은 그들만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공가미는 더 이상 그들의 안내자가 아니다. 공가미는 이미 그 역할에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악몽 속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꿈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끊어짐, 즉 진정한 돌파구이다. 끝이 아니라 참된 의식의 시작이다. 나아가 융은 이러한 변형이 단순히 개인의 치유를 넘어 집단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키는지 탐구했다. 이 변형은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의 장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치유된 공가민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공가민이 상처를 초월할 때 그 정신적 울림은 자신의 치유라는 문턱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니, 집단 무의식 속에서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흔들리게 된다. 나르시시스트적 소유의 턱에서 자신을 되찾았을 때 한 영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원형적 힘의 파괴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성한 호수 위로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바깥으로 메아리친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교정이다. 융은 무의식이 결코 개인만의 현상이 아님을 오랜 시간에 걸쳐 가르쳤다. 그것은 집단적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의 테두리 아래에는 상징적인 기억, 물려받은 의미, 그리고 우리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고대 패턴의 거대한 장이 짜여 있다. 따라서 공가민이 깨어날 때 그들은 단순히 불건전한 관계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던 신비주의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풀었던 자들, 희생양으로 전락했던 선지자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혈통에서 당당히 일어서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너희가 고통받아야 한다는 세대 간의 저주받은 계약을 파기해버린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개보학적인 현실이다. 공가민은 종종 가족 시스템에 처리되지 않은 상처를 짊어진다. 그들은 감정의 스펀지가 되고 정신적 피뢰침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직관하는 존재가 된다. 어린 시절 그들은 책을 읽는 법을 배우기 전에 방 안의 공기를 읽는 법부터 먼저 배운다. 그들은 위험, 침묵, 말하지 않은 요구에 민감하게 파동을 맞춤으로써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한다. 그렇기에 훗날 성인이 되어 그들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재현이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가민이 자라오면서 겪었던 바로 그 그림자, 즉 권위로 위장된 감정적 방치와 사랑으로 둔갑한 조종을 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부름이다. 그 지독한 고통 속에는 비전의 인문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가민의 깨어남을 돕는 제사장이 되어 극심한 고통을 통해 공가민을 진정한 자기가 있는 재단으로 인도한다. 완전히 소진되고 먹혀버림으로써만 공가민은 자신의 진정한 굶주림을 기억해낸다. 철저히 투명인간이 됨으로써만 그들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믿음을 되찾는다. 깨달음의 순간 이후 공가민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다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와 융합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만남을 추구한다. 그들은 필요해지기 위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알기 위해 나눈다. 그들 영혼의 주파수 자체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을 찾던 이들을 끌어들였다면 이제는 공명을 반사하는 이들을 끌어당긴다. 공허함이 아닌 대등한 거울들을 말이다. 이러한 에너지적 변화는 억지로 꾸며낼 수 없다. 그것은 입에 발린 긍정의 말이나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재구성을 통해 태어난 에너지의 현실이다. 한때 피해자, 순교자, 구원자라는 원형의 양극단으로 분열되었던 공가민은 이제 그 잃어버린 조각들을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마침내 통합되었다. 그들은 분노와 함께 춤을 추었지만 소멸되지 않았다. 그들은 공포와 함께 앉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했다. 연금술의 언어로 이것은 합일의 단계, 즉 다른 누군가와의 결혼이 아니라 내면에서의
신성한 결혼이다. 한때 분열되어 외부로 투사되었던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이제 정신 내부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타인에 의해 완성되어야 한다는 지독한 결핍감은 완전히 녹아내리며 이 깊은 내면의 결합으로부터 공감이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갈구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가 근원이 되어 대지를 걷게 된다. 잠시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방정식에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융이 파악했듯 나르시시스트는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깊은 상처를 입은 자들이다. 그들은 부서진 자아의 트라우마 속에 얼어붙어 있는 존재다. 취약성을 죽이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웠던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러나 이 깊은 이해를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초대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나르시시스트를 치유하는 것은 결코 공감인의 몫이 아니다. 공감인의 진정한 과제는 투사를 철회하고 진짜 사랑은 아파야만 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파편화된 자아를 되찾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가 치유의 길에 들어서려면 오직 자기 자신의 깊은 공허함과 대면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에서 깨어나는 것은 곧 죽음, 즉 내면의 공허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페르소나, 거짓 자아의 철저한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맹렬한 불길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그들은 환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거울, 새로운 공감인, 새로운 반사경을 찾아 헤맨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공감인이 굳이 나르시시스트에게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다. 복수가 아닌 해방의 차원에서 자신이 본 것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세상에는 아직 잠들어 있는 자들, 여전히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는 자들, 잘못된 이야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공감인은 횃불을 든 자가 된다. 그들은 상징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공식적인 직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치유자가 된다. 그들의 말에는 고통의 피를 흘려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다. 그들의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울어본 자만이 볼 수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본다. 그들은 더 이상 남들에게 호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진실하고 진짜가 되는 것에만 헌신한다. 융은 오랜 시간 자신의 환자들과 꿈 분석, 그리고 고대의 신화 속에서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수없이 목격했다. 공감인은 결국 신비주의자가 된다. 트라우마의 생존자는 미래를 보는 성견자가 된다. 침묵하던 아이는 세상의 신탁이 된다.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던 세상은 두려움이 아닌 깊은 깨달음 속에서 전율하기 시작한다. 공감인의 목소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융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스러운 연결의 끈, 즉 나르시시스트적인 세상이 까맣게 잊고 지냈던 그 연결망이 회복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 배출, 희생에 대해 주입받았던 기존의 이야기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착취를 보상하고 직관을 억압하는 세상의 문화에 당당히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계선이라는 것은 단절의 벽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달이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한다.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일어선 공감이는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되찾은 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틀에 맞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소화하기 쉽게 자신을 억지로 축소시키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드러우면서도 맹렬하고 친절하면서도 단호하며 열려있으면서도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진 역설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적인 사회 구조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맹목적인 순종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며 오직 뼈저린 진정성으로만 그것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인이 마침내 끈을 끊어낼 때 그들은 거짓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 물론 그 길의 시작은 지독하게 외로울 것이다. 환상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깊은 애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공감인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과거의 자신을 애도해야 한다. 깨어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애도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가 오직 고통 속에서만 발견된다고 말했던 그 거짓된 이야기를 철저히 슬퍼해야 한다. 그러나 그 애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명료함이 찾아온다. 고요함, 영혼이 비로소 다시 숨을 쉬는 성스러운 멈춤의 시간이 도래한다. 세상의 색깔이 돌아오고 굳었던 몸이 부드러워진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없다고 해서 자신들의 내면이 결코 텅 비어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융이 가르쳐 주었듯 진정한 자유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다시 노출된 진실의 현존이다. 이제 이 거대한 변형의 가장 깊은 마지막 방으로 들어간다. 불의 고리를 통과한 공감이는 더 이상 자신을 해명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 내밀한 과정을 쉽게 보지 못한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를 갈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따라잡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공감이는 마침내 완전한 주권자가 되었다. 주권이란 남을 억누르는 지배가 아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신적 중심을 온전히 되찾는 일이다. 그것은 애원하고 연기하는 작고 연약한 에고로의 회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목격하고 통합하며 창조하는 거대한 진정한 자기로의 귀환이다. 그리고 공감인이 마침내 그 거대한 자기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 그들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존재가 된다. 딱딱해진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것이다. 결코 굴복하지 않지만 조종에 의해 꿰뚫리지도 않는다. 이 지점에 이르면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그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살아남은 자나 도망친 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중간 챕터일 뿐이다. 이제 공감이는 훨씬 더 신비로운 존재, 즉 무언가를 고치거나 흡수하거나 방어할 필요 없이 진실을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의 눈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맑은 시야는 어둠, 즉 그림자로부터 태어난다. 공감인의 여정은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통합하는 데 있다. 융이 말했듯 오직 남을 기쁘게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내면의 괴물, 분노, 이기심, 질투, 통제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수치심이 아닌 연민으로 그것을 껴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다.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니다. 그것은 거부당한 생명력이다. 두려움에 포장되어 억압된 영혼의 표현이다. 공감인이 감히 자신의 분노를 느끼고 슬픔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림자를 소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때 위험하게 느껴졌던 그 무의식의 어둠이 이제는 신성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내면의 분열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정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이 느슨해진다. 나르시시스트는 그림자의 가혹한 스승이지만 공감인이 그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를 멈출 때만 비로소 그 진정한 가르침이 완성된다. 그 전까지 공감인은 외부의 혼돈을 내부의 진실로 착각하며 끊임없이 투사의 함정에 빠져 있다. 그러나 공감인이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선언하고 내가 왜 처음부터 이 끔찍한 관계에 끌렸던 것일까 하고 묻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원형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거울이 마침내 자기 내면을 향하게 되고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그들은 상처받은 어린아이를 발견한다. 조용하고 민감하며 늘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아이. 사랑은 곧 희생을 의미한다고 배웠던 그 아이를 말이다. 관심은 항상 노력해서 얻어내야만 했고 존재하는 것 자체에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던 그 아이. 공감인이 그 아이를 귀찮은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포근히 안아줄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과거가 마침내 영혼을 쥐고 있던 그 잔인한 소나기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지성으로 강제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차원의 정신적 수리 과정이다. 그것은 오직 현존을 통해, 느림을 통해, 깊은 호흡과 침묵,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배움을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찾아온다. 그것은 영혼을 수선하는 일이며 자신 내부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짜맞추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모든 작은 행동들,
깊은 휴식, 경계선의 표현을 통해 공감이는 정신 속의 새로운 길, 즉 내면의 안정감과 다정한 동행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조각해 나간다. 이제 관계는 결핍을 메우는 목발이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공감이는 더 이상 타인에게서 자신의 완성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영혼의 공명을 찾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 앉아 과거 패턴의 끌림을 여전히 느낄 수 있지만 그 탭으로 빠져드는 대신 고요히 그것을 관찰한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아, 이것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예전에 그 혼돈을 필요로 했던 내 안의 어떤 부분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마스터리다. 완벽함이 아니며 상처받지 않는 무적의 상태도 아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자각이다. 그리고 자각은 선택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공감이니 사랑을 고통과 혼동하는 것을 멈출 때 사랑은 극적으로 변형된다.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한없이 부드러워진다. 고통을 흡수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경청한다. 자신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낌없이 내어준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기꺼이 받아들인다. 환상이 아닌 함께 공유하는 진실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사랑은 더 이상 공감이니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온몸으로 체화하는 숭고한 실천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분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인의 사랑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자들을 부르는 구조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온전한 자들을 향한 성스러운 초대장이다. 그들의 주파수는 완전히 변했다. 그들은 여전히 깊이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감정적인 과로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그들은 맑은 명료함, 굳건한 현존, 그리고 신성한 절제력으로 정의된다. 만약 나르시시스트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은 이 거대한 변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공감이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방어하지 않으며 더 이상 거짓된 연극에 어울려주지 않는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미 주권자가 되어버린 자를 유혹할 수 없다. 게임을 완전히 떠난 자를 더 이상 미끼로 깨어낼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다음번의 희생양을 찾아 떠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제 융이 말했던 진정한 신비주의자가 된 공감이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그들은 제대로 볼 줄 아는 다른 이들과 함께 걷는다. 그들은 스스로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에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평화로움이 더 이상 지루함으로 느껴지지 않기에 흥분을 위해 혼돈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곧 풍성한 잔치상임을 기억하기에 더 이상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오만함이 아니다. 이것은 본래의 기원으로의 귀환이며 진실로의 귀환이고 신성한 시야로의 귀환이다. 그들의 그 특별한 재능은 어떻게 되는가? 공감인의 재능은 언제나 예민함, 직관, 그리고 깊은 공명이었다. 하지만 깨어나기 전 그 재능은 타인을 해독하고 기쁘게 하고 치유를 원하지도 않는 자들을 치유하는데 외부로만 낭비되었다. 깨어난 후 그 재능은 더 이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강력하게 집중된다. 예술이 되고 가르침이 되며 거짓을 구원하려 들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는 힘이 된다. 공감이는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이 된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를 알기 때문이다. 타인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다. 그들을 억지로 구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타인들에게 그들 역시 이미 온전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위험해진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신비로워진다. 드라마에서 완전히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자석처럼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융이 항상 강조했듯 이것은 상승하는 나선형의 여정이다. 통합의 작업은 계속된다. 그림자는 여전히 때때로 떠오를 것이고 오래된 상처는 여전히 귓가에 속삭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공감이는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귀 기울이는 법을 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느끼는 법을 알며 그 고통에 집어삼켜지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안아주는 법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깨어나기 이전과 이후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깨어나기 전 공감이는 외부의 자극에 그저 반응하며 살았다면, 깨어난 후 그들은 주도적으로 응답하며 산다. 이전에는 생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내면의 풍요로움이 넘쳐흘러 베푼다. 이전에는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일까봐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 전사의 탄생이다.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진실 속에 굳건히 서 있는 자이다. 진짜 전투는 항상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며 진정한 승리는 다름 아닌 온전함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감인이 마침내 모든 끈을 끊어낼 때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그 끝을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영혼은 항상 알고 있었다. 영혼은 이 여정이 결국 거짓의 끝으로, 환상의 붕괴로, 그리고 진짜의 출현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서 공감인은 더 이상 상처와 함께 걷지 않는다. 그들은 지혜와 함께 걷는다. 그들은 더 이상 빛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그들 자신이 곧 빛을 뿜어낸다. 그들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애걸하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를 선택한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항상 되기로 운명지어졌던 바로 그 존재가 된다. 누군가의 구원자가 아니라 신성을 비추는 거울로 말이다. 이제 모든 환상이 폭력이 아닌 깊은 경외심 속에서 벗겨진 그 깊은 고요함 속으로 마지막 하강을 시작해보자. 공감인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일어선 후 남은 것은 결코 파멸이 아니라 거대한 갱신이다. 공허함의 침묵이 아닌 완성의 침묵이며, 지금까지 목격하고 느끼고 인내하며 마침내 완전히 이해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으로 진동하는 그토록 풍성한 고요함이다. 끈을 끊어내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대한 정점이다. 모든 무시당했던 본능, 억압당했던 경계, 그리고 거짓된 평화를 위해 삼켜야만 했던 모든 신성한 아니오라는 외침이 한 곳으로 응집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제 평화는 더 이상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아의 현존이다. 그것은 공감인이 자신의 육체, 자신의 호흡, 그리고 자신의 뜻으로 온전히 귀환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출현에는 일종의 신성한 중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다. 한때 공감인을 통제하려 했던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익숙한 전술이 왜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 당황하며 망설인다. 끌어당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갈고리를 걸 곳도 찔러댈 노출된 상처도 없다. 에너지가 완전히 변했다. 공감인은 더 이상 고통을 받아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진실의 주파수만을 뿜어낸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의 더 깊은 의미이다. 단순히 자신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펫 자체가 현실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모든 선택, 모든 단어, 모든 침묵이 내면의 정렬로 깊게 물드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공감인이 뿜어내는 에너지장이 그들을 대신하여 말한다. 그러나 이 위대한 변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한때 삶 그 자체처럼 느껴졌던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를 고칠 수 있다는 환상, 무언가를 베풂으로써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환상, 내 자신을 지워버림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 모든 환상들 말이다. 이러한 환상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체성이었다. 공감인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고 굳게 믿었던 바로 그 존재 자체였다. 그것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애도와 슬픔을 동반한다. 하지만 슬픔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거룩한 통과의 이래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면서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들의 가치를 깊이 기리는 영혼의 방식이다. 이 슬픔이 자신을 온전히 관통하도록 허락한 공감인은 마침내 반투명해진다. 속이 텅 비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환히 꿰뚫어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가면도 쓰지 않으며 오직 겹겹이 쌓인 진정한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그들은 살아 숨쉬는 변형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상징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우리는 나르시시즘이 단순한 개인의 병리를 넘어선 거대한 문화적 전염병이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존보다 성과를, 연결보다 지배를, 친밀감보다 소비를 보상하는 끔찍한 시스템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공감인의 깨어남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저항의 행위가 된다. 무감각한 세상에서 깊이 느낀다는 것은 반역이다. 조작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혁명이다. 거짓된 게임에 참여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곧 해방이다. 하지만 이 길은 심장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고독과 무결성, 그리고 고통을 마비시키지 않고 기꺼이 불편함 속에 앉아있을 수 있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다시 잠들고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 또 다른 구원자, 자기 지우기의 대가로 사랑을 약속하는 또 다른 거짓된 이야기에 손을 뻗는 것이 훨씬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깨어난 공감이는 더 이상 익숙함을 위해 자유를 맞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강렬함을 친밀함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혼돈을 케미스트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기다리고 관찰하고 마침내 주도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할 때 그것은 내면의 공허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충만한 현존을 나누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단 한 명의 공감인이 깨어날 때 세상도 정말로 변하는가? 융의 답은 언제나 그렇다. 항상 그렇다. 였다. 왜냐하면 치유된 모든 공감인은 지나가는 모든 배를 억지로 구출하는 그런 종류의 등대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산하여 다른 이들이 자신 내면에 있는 진정한 해안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대한 등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는 요란한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체화를 통해 조용히 퍼져나간다. 한때 세상에 의해 훈련받았던 공감인은 이제 그 세상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한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은 이제 사랑이 자연스럽고 억지스러움 없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 그들이 더 이상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들은 이제 진실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것을 안다. 경계선 없는 베크는 관대함이 아니라 자기 방기라는 것을 안다. 분별력 없는 공감은 미덕이 아니라 조종에 대한 치명적인 취약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정화한다. 그들은 무기가 아니라 가장 정밀한 정밀악기처럼 예리해진다. 그들은 언제 마음을 열고 언제 닫아야 할지, 언제 말하고 언제 조용히 사라져야 할지 정확히 한다. 그들의 현존은 하나의 기도가 되고 그들의 부재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나르시시스트가 만약 기적처럼 깨어나게 된다면 그들은 공감인을 단순한 공급원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거울, 즉 그들이 만약 온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가능했을 위대한 가능성의 반사경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공감인은 결코 이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내면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원형들의 얽매여 걷는 것이 아니라 원형들의 왕관을 쓰고 당당히 걷는다. 그들은 주권적이고 야생적인 아르테미스와 함께 걷고 무의식의 전령사인 헤르메스와 함께 걸으며 내면의 신성한 불꽃을 지키는 헤스티아와 함께 걷는다. 그들은 순교자로서가 아니라 확고한 경계를 가진 연민의 화신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는 허물을 벗어던지는 변형의 신성한 삘리로서의 뱀과 함께 걷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의 참된 영혼과 함께 걷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융의 지혜를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은 결코 과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단지 이 세상이 아직 감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일 뿐이다. 당신은 감정을 깊이 느낀다고 해서 나약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마음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엄청나게 용감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억해내기 위해 여기에 왔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숨을 쉬고 온전히 느끼라. 내면의 유령들이 떠올라 자신의 진실을 말하게 하라. 과거의 당신이 타고 남은 재처럼 조용히 떨어져 나가게 하라. 자네들 밑에서 조용하고 굳건한 당신 존재에 참된 진실이 솟아오르게 하라. 당신은 그 이상 다른 어떤 것이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깊은 뜸이 살아 숨쉬는 그곳으로 돌아오라.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 진정한 자기에게로 돌아오라. 애원하거나 간청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굳건히 존재하는 내면의 신성한 맥박으로 돌아오라. 나의 사랑하는 공감이니여,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이다. 복수도 아니고 외부의 인정도 아닌 완전한 체화의 단계이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라. 과거의 기억이 바람 속으로 마지막 울음을 울리며 메아리치게 내버려 두라.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애초에 그들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었던 진정한 거울이다. 당신은 그들이 구부릴 수 없었던 고든 진실이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끌어들일 수 없었던 환한 빛이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은 온전한 당신 자신의 것이다. 그러니 가라. 깨어난 자로서 당당히 나아가라. 고요하지만 거대한 폭풍으로 나아가라. 신성한 반역자로서 나아가라. 더 이상 무엇인가를 끊어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자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꿰뚫어 보기 때문이며 깊이 알기 때문이며 당신이 곧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진정 당신으로 존재한다.